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떡국당 김중현입니다. 설 연휴라서 떡국 좀 드시고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게 되고요. 더 훌륭한 어른이 되고자 떡국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자, 설 연휴 특집이라고 한번 저희가 사실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이렇게 특집으로 따로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 연휴, 특히 명절 연휴가 되면 가족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반면에 가족이 있어서 지긋지긋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양자 사이에 모두가 있는데 오늘 그런 영화들로 골라본 거예요. 네. 가족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좋다고 찬양하는 영화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더욱 원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내가 돌아가서 쉴 어떤 최후의 어떤 무엇 같기도 하고 네. 그 양자의 느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네. 다른 가정이었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막상 네. 나이가 들어보니까 네. 이 가족이 너무 소중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네. 약간 그 사이에서 헤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오늘 뭐 아버지 부성에 관한 영화들도 있고 또 가족의 일반적인 의미도 있는데 주제는 가족의 의미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설 연휴 특집으로 그중에서도 이런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 두 편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에서 저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불편하지만 네. 늘 불편했던 사람인데 과연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가족 중에서도 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변화해야지 가정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1분 브리핑에 준비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의 아버지. 네. 네. 달려라 아비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달려야지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세계의 아버지들에게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파파라고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호주에서는 데드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오토상, 중국에서는 빠, 터키에서는 바바라고 부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파피, 이 바보라고 그러잖아. 아버지는 바보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바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보. 네. 근데 이 한국에 저는 바쁘셔서. 네, 바쁘기도 하구나. 바쁜 바보. 네, 그래서 바보라고 부르나 보네. 네, 네.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데 이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네. 중세 국어에서는 아바라고 그 아빠를 불렀어요. 이 아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바바바 할 때 그 아바 때문에 아바라고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전미사 지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뜻하는 지를 붙어서 아바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사극 보면 아바마마라고 할 때 그 아바가 바로 이 중세국어로 이어지는 아바의 어원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게 70년대 이후에 핵가족이 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빠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바뀌어야 한다.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호칭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네.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의 아버지는 너무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였었는데 좀 더 친근한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역시 제목을 그렇게 아빠가 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버지였던 사람이 아빠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된다.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더라도 아빠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개의 아버지에서 아빠와 아버지 구분을 좀 해왔습니다. 네, 많은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 네.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호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글쎄. 호부를 해야 되는데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좀 여전히 권위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5월 캠페인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 맞췄나? 네, 잘하셨습니다. 네. We're going to California. Where's Olive? Oh, no one gets left behind! No one gets left behind! 네, 먼저 첫 번째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네. 재밌는 것은 이게 원제는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네. 한국에서는 이걸 바꿔서 미스 리틀 이해가 선샤인. 돼요. 왜냐하면 한글로 리틀 미스 선샤인 하면 뭔가 영화가 작아 보여. 아, 근데 원래는 이제 미스 선샤인이라는 이제 미인 대회가 그렇죠. 있는데 네. 리틀 미스 선샤인이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인 대회 이런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바꿔서 어떤 그 언어마다 갖고 있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살짝 바꾸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스 리틀 선샤인을 만든 감독은 조나단 데이튼하고 발레리 페이스 부부입니다. 네. 부부 감독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훌륭한 또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만들어서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죠. 네. 이 부부 감독은 가장 최근에 빌리진 킹이라는 그렇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사실 형제가 같이 감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부부가 이렇게 감독으로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미스 리틀 선샤인은 사실 언제 봐도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이 극 중에 그 배우들의 앙상블이 굉장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었는데요. 보고 마지막에 너무 코끝이 찡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영화에 거의 등극할 뻔한 영화였는데 저는 그때도 그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네.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배우들이 각각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영화 초반 보면은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어쨌건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 안에서 갈등이나 서로에 대한 경멸이나 이런 걸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연기 앙상블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부터.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걸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 영화가 800만 달러밖에 들이지 않은 굉장히 상대적인 저예산 영화인데 그런 영화인데도 800만 달러를 제작비를 수급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흥행성이 없고 캐스팅된 배우들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이 폴 다노라든지 스티브 카렐이 이 당시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의미였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워낙 각본도 좋고 연기도 좋고 영화도 좋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달러가 넘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정말 대박을 만든 그런 영화가 됐고요. 네. 영화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이 집안의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네. 일단 아버지부터 참 희한한 집이죠. 그렇죠. 9개의 단계를 실패하지 않는 9개의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계를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네.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인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캐릭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각각 다른 캐릭터들이 식탁 위에 앉았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앙상블을 이뤄내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라이징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부터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성공학 강사인데 본인은 정작 파산 직전인데 그런 남편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아내는 경멸에 가까운 그런 시선을 보이는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2주째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What's that, chicken? Is it possible just once?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신 게 양로원에 원래 계셨는데 양로원에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로원에서 쫓겨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남매지 않습니까? 남매 중에서 위에 오빠에 해당하는 이제 폴 다노가 연기한 그 연기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전투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무건수행을 을 하겠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괴짜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그 남매 중에서 위에 오빠에 해당하는 이제 폴 다노가 연기한 그 연기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전투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무건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괴짜 캐릭터죠.
네, 마지막으로 제일 막내이자 이 영화의 핵심 그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미스 리틀 선샤인 대회, 그러니까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에 나가고자 하는 올리브라는 딸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약간 뭐 그렇게 뚱뚱하진 않은데 살짝 뚱뚱한 몸매인데 계속 미인 대회를 출전하고 싶어서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 모두가 미인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미인대회가 열리는 데는 이제 라라랜드에도 나왔던 리돈더 비치라는 정말 서해안 서쪽 끝이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제 뉴멕시코주에 있는 엘버커키예요. 엘버커키에서 아리조나를 거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끝까지 가는 그야말로 1000km쯤 가는 그런 1박 2일간의 여정을 다룬 어떻게 보면 로드무비 가족영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일단 포스터에서 보시는 저 장면이 이 가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려면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차가 없고 집안은 파산 직전이고 그래서 저 고물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저 차가 고장이 나서 왜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 먼저 밀어야 되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가 바로 그런 케이스고 중간에 보면 남은 사람들 한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내려서 막 밉니다. 그러다가 차가 내리막에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뛰어와서 한 명씩 타야 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믹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저렇게 고물로 폐차 직전에 간 버스를 함께 타고 가면서 함께 가족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 저렇게 미는 걸 성공해서 다 모두가 탄 다음에 세상 그렇게 행복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 장면에서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Was that fun? 가족 영화를 만드는 수많은 감독들이 그 영화가 이제 위로가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의도가 지나쳐서 영화가 이제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군내가 나는 영화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의도가 너무 지나쳐서 클리셰가 지나친 영화들도 있는데 저는 미스 리틀 선샤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영화는 진짜 담요가 되기도 하고 붕대가 되기도 하는 가족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명절 연휴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가 됐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영화에서 이제 이벤트의 클라이맥스는 실제 그 미인대 어린이 미인대에 참가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라는 건데 네. 그 퍼포먼스도 영화를 보시기 전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재밌었던 게 이 올리브가 할아버지하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 어떤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계속 올리브가 헤드폰으로 듣기만 해요.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할아버지가 어떤 동작을 가르쳐 줍니다. 고양이가 뭔가 핥히는 것 같은. 그 장면을 왜 가르쳐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마지막에 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쇼킹하죠. 후반부의 어떤 장면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각본이 인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어린이 미인 대회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한 냉소와 비판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미인 대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화장을 시키고 똑같은 어떤 그 규정이제는 웃음을 짓게 만들고 네. 의상은 의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게 인형 같은 아이들이 어른처럼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한 채 미인 대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을 포함한 이 가족이 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 모든 것을 판을 뒤집는 퍼포먼스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랄한 뭐 조롱과 비판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어린이 미인 대회라는 대회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날선 비판을 코미디적으로 소화를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후반부에 저는 그 어린이 미인대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굉장히 사려 깊게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환호하게 되면 네. 약간 좀 과하게 지나친 그렇죠. 해피엔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반응과 그 가족들의 모습 같은 거를 대비시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 가족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듯한 마지막에 분위기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사려 깊은 연출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면 속에 영화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특히 이제 가족의 의미 혹은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의미 같은 걸 얘기할 때 그 리돈더 비치의 어떤 잔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잔교에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루저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생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이별 선고를 받아서 자살 기도까지 한 게 외삼촌인데 그 스티브 카렐이 어떤 이유로 좌절을 하게 된 자기의 조카한테 바로 이제 자기는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 전공자니까 프루스트의 사례를 들어서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가장 매운이 배우는 순간이다라고 타이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And he looks back and decides that all those years he suffered, those were the best years of his life because they made him who he was. All the years he was happy, total waste.
이런 장면은 사실은 가족 영화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의 어떤 특별한 설정과 또 이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눈물겨운 그리고 멋진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트럭이라는 이 하나의 설정이 사실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버스를 어떻게든 올라타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긍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스피드 이후에 이렇게 차가 멈추지 않는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네. 스피드보다 전 더 박진감 넘쳐요. 스피드가 2편까지 나왔는데 이게 스피드 3가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取り違えって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のさ。ミッション？なんでこんなミッションなんかや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るだろうけど10年経ったらきっと分かってくれると思う。 네, 두 번째 작품은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한 적 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40분 되는 시간 중에 무려 11편을 다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영화는 거의 다루지 못해서 이 영화에 어떤 특별한 가족 영화적인 의미가 있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가 지금 고레다 히로카즈 하면 가족 영화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가족 영화를 어떤 시기 이전에는 거의 찍지 않았어요. 걸어도 이전에는 거의 찍지 않았는데 근데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고레다 히로카즈 입장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만든 가장 자전적인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걸어도 영화를 찍을 때의 일인데 그때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네.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잘하게 됐는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중간에 나오게 됐는데 그 딸아이가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빠 또 오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빠 입장에서 내가 무슨 집에 아버지가 아니라 손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또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긴 한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내는 바로 엄마 모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전혀 아빠 모드로 돌아갈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굴려가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죠. 穏やかで他人に対して優しいところは妻に似てると思います。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성장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족은 핏줄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혈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본성이라기보다는 가족은 사실 역사다라는 걸 말하는 작품인 거죠. 네. 역사라는 게 같이 있으려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 기억에 어떤 시간의 축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족 간에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등등의 문제를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약간 속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뒤바뀐 아이라는 컨셉인데 그걸 가지고 전혀 센세이셔널하게 다루지 않고 아주 사력 있고도 절제 있고도 탁월하게 다룬 그런 훌륭한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레다 히로카즈가 참 영화를 잘 만들기도 하고 사력 있기도 하고 절제를 워낙 잘하기도 하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있어야 될 장면들이 이 영화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니 아이가 밖에서 7년 동안 딴 아이를 키우면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바꾸게 된 그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몸싸움 장면이 없어요. 영화에서 아버지가 분노하는 장면은 딱 한 장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엄마는 그나마 없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듣게 된 거죠. 돌아오는데 기차역에서 그 기찻길을 건너지 못해서 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유리창을 한 대 팍 치죠. 그 순간 그때까지 흐르던 음악이 뚝 끊깁니다. 그게 이 영화에서 부모가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바뀌게 된 것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서 과연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 건지 그동안 그렇다면 키운 아이와 새로 데려온 아이 사이에서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천착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 거죠. 반면에 그런 쪽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부분들은 다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그 경제적인 화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또 집요하게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를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시에 살고 하나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 아이가 양가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방식으로 주말과 평일에 따라서 바꾸게 되는데 그때 료따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그 긴 여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죠. 그럼 이미 가는 여정이 얼마나 뭔가를 보여줬으면 돌아올 때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관객은 아니까. 근데 돌아올 때도 역시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전신주의 전기줄이 어지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가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잘못 어쨌건 어긋난 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라는 것을 그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영화에서 생략하지 않는 거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무거운 소재의 영화를 가볍게 해준 사람이 릴리 프랭키가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이런 쪽으로 뭐 탁월하죠. 릴리 프랭키가 키키키린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너무 무거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릴리 프랭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매력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영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약간 무능해 보이지만 또 따뜻한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두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이 두 배우가 딱 한 번 만나거든요. 만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はじめまして。いや、ケイタの。ああ、おばあちゃん。はじめまして。お若いんですね。おだって何も出ませんよ。なんだ。だったら褒めなきゃよかった。 아무것도 아닌 대사인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큰 부피감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후쿠야마 마사하루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정우성쯤 되는 배우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인기로나 그 사람의 이미지로나. 우리는 이제 정우성 씨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만 정우성 씨가 아버지 역할로 나온다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영원한 싱글 같은 화려한 싱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워낙 잘생겼고. 후쿠야마 마사하루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 속에서 본인이 이 영화의 제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아버지스러움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망설였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영화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마음으로는 준비가 안 된 남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캐스팅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들도 있고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워낙 잘 맞아서 최근에 세 번째 살인에서 다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죠. 이 두 아버지 대비가 이제 되는데 한쪽은 잘 사는 집이죠. 그리고 성공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라든지 가족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중시하는 남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남자 입장에서 상대를 경멸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싹 트는 거죠. 근데 영화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사실 협력해야 될 두 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그 집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쪽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빨대가 씹은 그 빨대의 끝부분을 이 사람이 아우 어떻게 저렇게 교양 없이 라고 쳐다보는 것을 카메라가 인서트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두 양가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돈을 이게 병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릴리 프랭키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다 일일이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어떻게 돈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퉁 하고 하게 되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진짜 돈만 생각한 건 누군지를 영화가 사실 바꾸어서 보여주는 거죠. いや俺だってねもちろんだよ。 제가 이 영화에서 참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아이를 7년 동안 너무 잘 키우다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진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바꾸게 되는데 그 진짜 아이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얘가 분명히 내 자식이지만 아직 충분히 친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베란다에서 아내가 시간이 좀 지나서 혼자서 울고 있는 거죠. 료따가 나와서 아니 당신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だってケイタに申し訳なくてあの子裏切ってるみたいで 이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영화는 어떻게 끝내냐면 그 베란다에 나와 있는 그 두 부부를 까마득히 먼 데서 일종의 설정 쇼트처럼 익스트림 롱샷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화에서는 이것을 한 씬에서의 맨 앞부분에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어디고 이 부부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지금 베란다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통은 설정 쇼트로서 이렇게 멀리서 롱쇼트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감정을 진득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 장면의 맨 마무리에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설정 쇼트로 썼을 것 같은 익스트림 롱샷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펼쳐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뭉클한 어떤 그런 감정의 여운으로 그 장면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장면 참 디테일이 가득한 장면이 많은데 전 초반에 그 아빠 료타와 케이타가 같이 피아노 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현기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엄마는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팔을 썰어요. 아주 자세히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류세이와 이 유다이 두 사람이 같이 불어놓은 빨대를 보여주면서 가족이란 이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 샷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 그런 소리나 이미지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 두 편 모두 다 가족이라는 것이 태어나면 우리 가족 아이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가족의 의미가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두 편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은 두 편 누구나 다 좋아하실 수 있는 푸근한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담겨있는 두 편의 가족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좋아하시는 작품은?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진짜?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선택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뭐 그냥 저를 다 이 변수로 놓으시고. 근데 실제로 저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미스 리틀 선샤인이 훨씬 더 좋았고요. 봤을 때 최고의 장면은 그래도 저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의외의 장면인데 진짜 안배의 황제야. 저 영화에서 초반 장면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닐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사람 얼굴을 그린 다음에 그 같이 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지는 게 영화를 다 보고 다시 저 장면을 보면 되게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 더 좋아진 장면이어서 꼽아봤습니다. 저는 뭐 두 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아닙니다. 저 미스 리틀 선샤인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보시죠 한번. 아니요. 그럼 또 이 파국이 되지 않을까? 떡국 잘 먹었으니까. 오늘은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조금 더 좋고요. 미스 리틀 선샤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영화가 참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최고 장면은 여기서 역시 또 저는 여기서 뽑죠. 여기 이 영화 좋은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좀 몰아주는 쪽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전에 고레이다 히로카즈 특집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자기가 사실은 7년 동안 키웠지만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저쪽에 보내게 된 그 아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래길을 쫙 가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인데 그 장면은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뉘앙스도 굉장하고 다른 한편 그 영화를 찍어낸 방식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길을 들어설 때 아이는 완전히 마음이 이제 자기 옛날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슬픈 감정만 있는 거죠.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갈래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뒷모습으로 각각 비춰주게 되는데 뒷모습을 비추는데 카메라는 가운데서 이쪽 비추고 이쪽 비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한 사람은 우에서 좌로 이동을 하고 한 사람은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빚어져요. 사실은 서로 나란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끝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사실은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프레임 안에서의 인물의 어떤 이동 방향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서게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서 해주는 말이 사실은 아이에게 너는 사실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그런 인상적인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설 연휴 특집으로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봤고요. 가족의 의미라는 타이틀 하에 두 편의 좋은 그런 가족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한 살 더 먹어서 있었어요. 조금 나오시는 거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